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직 은행원으로서 바라보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가치평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데,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경우 현재 밸류에이션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에 맞추는 리포트를 한번 써보는 식으로 종목을 분석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끌고 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내 시장에서 기존의 은행주들이 밸류에이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작년 12월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와 국민은행의 각종 밸류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충 훑어보더라도 10배에서 크게는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기존의 은행주들이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할까요? 이 내용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있더라도 저는 은행주에 대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작년 말 기준 KB금융이 아니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재무제표를 가져왔습니다. 대출채권, 즉 국민은행이 고객한테 대출해준 채권들의 합인데 약 327조 정도 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걸 가정했을 시 이 327조 중에 은행이 얼마 정도 회수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금액들이 각자 나올 텐데요. 현재 은행권에서는 이 위험도를 얼마 정도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손충당금을 쌓는 건데요. 대출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정상, 요주의, 그리고 고정, 추정 손실, 그리고 매달 혹은 매분기 이 대출들을 이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대손충당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전체 대출 나간 금액 대비 이 정도가 쌓여 있으면 적정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까 국민은행의 대출 규모가 327조라고 했었는데, 국민은행이 현재 이 대출들에 대해서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의 합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조 4,405억. 그나마도 이 금액은 아까 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165%, 즉 65% 정도를 초과해서 적립한 비율입니다. 165%라는 통계만 보면 상당한 금액을 쌓아놓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327조 대비 1조 5천억이라는 수치를 생각하면 좀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 대손충당금 수치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를 통해 계산된 수치라는 겁니다. 이 327조라는 대출금 중에 1.5조가 쌓여 있는데 이걸로 될까? 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있는 거죠. 저는 이게 밸류에이션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 대출들 중에 대부분이 담보대출이고 신용대출들도 여러가지 보증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만약 아까 327조 중에 95% 이상, 즉 5%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면 금융주는 그야말로 투자 불가 대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본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현재 이 우려에서 그나마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 카카오뱅크의 대출 중 약 90% 가까이는 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사이 우량 채무자의 신용대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 초반이라 규제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시점에 정말 체리피킹 같이 유리한 부분만 받아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은행들에 대해서는 보통 신용대출을 실시할 때 중금리 대출, 즉 저신용자에 대한 고위험 대출을 어느 일정 비율 이상 취급하게 당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전까지 이러한 규제들에서 약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해 왔는데요. 상장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특히 밸류에이션이 기존 금융사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상 기존의 은행들과 같은 링에서 경쟁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금융 측면에서는 이제 막 링에 올라온 셈이죠. 현재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하는 다른 측면은 바로 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연계대출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아니면 기존의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금액들을 조회해서 낮은 이자율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낮은 한도를, 그리고 높은 한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이자율을 제시하는 회사들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카카오뱅크에서 취급 가능한 우량한 고객이라 판단되면 자사 상품부터 먼저 추천하게 되고요.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추천해서 대출이 실행되게 되면 카카오뱅크는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현재 이 모델에서 카카오뱅크의 경쟁자 혹은 진입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는 쪽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즘은 뜸한 이 김미영 팀장님입니다. 기존의 은행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대출을 홍보하는 대출 상담사의 수익을 사실상 땡겨오는 거죠. 리스크도 이 모델에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스트코에서 카드 발급받아서 연회비 대납해주거나 롯데카드 발급받아서 롯데월드 입장권 2매씩 받아서 롯데월드 놀러가고 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앞에서 카드 판매하시던 분들에게 지급되던 판매 수당, 이제는 수수료로 카카오뱅크로 가는 겁니다. 카카오뱅크의 현 시점 수익 모델은 이렇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것부터 서서히 자사의 수익으로 당겨오는 겁니다. 전 이러한 측면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수익 모델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 모델이 성공한 후에 이제 휴대폰, 인터넷, TV, 유선전화, 그리고 신문이나 요구르트, 상조까지 기존 오프라인 영업의 영역이었던 것이 이제는 편리함을 무기로 온라인 수수료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사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을 채용을 해서 결국 자사의 노하우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출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권 인원들의 감축으로 인하여 노하우를 가진 인력을 충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좋은 말씀만 계속 드렸지만 현재 밸류가 정당한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모델을 통하여 한번 가치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상한가 전에 계산한 모델이라서 두 기업의 시총이 일단 비슷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중치를 둬서 보정할 수는 있지만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중치 없이 한번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투자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국민은행은 성장하지 않고 카카오가 매년 몇 % 성장해야 10년치의 영업이익 합계가 비슷해지느냐. 위의 수식대로 하면 약 59.5% 정도 성장해야 10년치 영업이익 합계가 비슷해집니다. 이 모델에는 두 기업이 현재 쌓아놓은 자산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하게 되면 71% 정도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충 2030년에는 현재 삼성전자가 매년 내는 이익의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각종 산업들의 경계를 아무런 규제 없이 흡수했을 때는 가능한 밸류이지만 기업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상장 초기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인데 일단 코스피 200 진입 시점까지의 주가는 예측 대상 자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시장이 얼마나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받아들일지 제 눈에는 도저히 보이진 않네요. 하지만 현재의 밸류에이션대로 코스피 200이 진입한다면 그때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때까지 말씀드린 논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거품이 거치게 되면 저는 매수를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한동안 화학주만 계속 커버하다가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커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도 보시는 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